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저랑 공부하는 과목은 요 과목이다.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을 3주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늘 처음 수업을 들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금요일 날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이고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이름은 병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책을 갖다가 한번 표지를 포함해서 넉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넉 장. 자, 표지를 포함해서 넉 장을 넘겨보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여기에 맞게 수업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좌측에 보면 표지를 포함해서 넉 장을 넘기면 좌측에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좌측에 세로로 글씨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하고 되어 있고 중개 실무 되어서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 자,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세 번째가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3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 자세하게 여기에서 40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떠한 비율로 나오느냐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하는 내용이가 6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동안의 통계니까 요거는 살짝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40문제의 70%니까 여기서 약 28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한다. 그죠? 시간 배분도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7%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7%니까 이것도 약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세 번째가 중개 실무인데 이거는 14.5%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15%라고 본다면 6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8개에다 6개 더하면 이게 40개가 나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지금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제일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하는 요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자, 책장을 쭉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차례하고 나와요. 차례하고. 자, 차례는 금방 말씀드렸던 요 3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서 제1편 하는 이제 원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28문제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 들으면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월달, 2월달이 지나면 전 과목이 책이 1순환이 돼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모르더라도 월요일 날 수업 듣고 금요일까지 수업을 쭉 듣다가 보면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하는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이것도 교재를 다시 거기서 2장을 넘겨보면 제1장 총칙하고 나와 있어요. 제1장하고 총칙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잘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회독 체크라는 표시가 나와요. 자, 요건 요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파트를 여러분들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 세 번 받느냐까지 한번 구별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라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제1절하고 되어 있고 그 새파란 네모 1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측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하는 걸 잠깐 먼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의 법령의 구성은 자,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란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첫째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거기에 2번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하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요거를 다 더한 말이 뭐냐면 이게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법령이다, 법이다, 법이란 말을 쓰면 맞고 법령이란 말을 쓰면 틀리고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한 걸 말하는데 여긴 요 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제정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이거를 보완을 해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행정부로 가져오는 거예요. 행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인 대통령이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완을 하는데 대통령이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데 이걸 주무부 장관, 이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관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행령과 대통령령이 같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문이 시험 조문이 시험에 조문이 몇 개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 조문이 118개 조문밖에 안 돼요. 조문이 1조부터 시작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쳐봐야 조문이 11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18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28문제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 한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또는과 및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답이 틀리게끔 되어 있는 법의 특징이 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23쪽에 있는 거 공인중개사법은 국회 제정, 양갈로 2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하는 글씨를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가보면 새파란 네모 1번, 좌측에 새파란 네모 1번에 가보면 양갈로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신 이유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도와주고 그 결과물로서 중개의 보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나중에 의뢰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한다든지 크레임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은 잘못하지 않았음을 또는 상대방이 잘못 알았음을 증명하는 그 법이 뭐가 되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무슨 법이냐면 기본법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 밑에 동글림이 2번에 가보면 동글림이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동글림이 2번에 오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1번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라 그랬다가
2번에 가보니까 특별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에 관한 것은 제일 먼저 이 공인중개사법을 봅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그 내용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에게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은 상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민법에 가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련되어서 상법보다도 먼저 적용하고 민법보다도 먼저 적용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우측에 23쪽에 제일 위에 가보니까 양갈로 2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 자, 거기에 가보면 두 번째 줄 말미에 가보면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 벌칙 등의 규정 등은 공법적 성격이 규정도 있고, 자, 이게 공법적 성격이라는 단어만 한번 밑줄로 한번 그어봐요. 공법적 성격 밑줄. 자, 공법적 성격 밑줄. 요거는 처음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사법적 성격의 규정도 있다. 그래서 사법적 성격하고 밑줄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가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지적법, 등기법, 세법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으면 법은 이 두 가지 성격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공법적인 성격이야. 그럼 여기에 사법적인 성격은 요 국가자 내에 개인이 들어가는 거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적인 성격이야.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내용인 행정처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나오는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으니까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양갈로 3번에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걸 일본 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일본에서 중개업을 하는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국내에 와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없어요. 이건 국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요? 이 많은 내용에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쉬운 거는 처음 들을 때만 중요해요. 그죠? 몰랐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알면은 아무 내용도 아니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24쪽이 왔습니다. 24쪽. 자, 24쪽에 오면 제2절 법 제정 목적하고 나서 이건 뭔 얘기냐면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변호사에 관련되는 거는 변호사법이 있을 거고 의사에 관련되는 거는 의사법이 있을 거고 약사에 관련되는 건 약사법이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자, 여기에 법 제1조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1조부터 시작해서 51조까지 있는데 여기 요 1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시험에 몇 조냐라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1조에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돼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밑줄 한번 그어봐요. 부동산 중개업을 한번 밑줄 그어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중개라는 단어도 나오고 중개업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 재정 목적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글자를 업자 하나 빼고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달라고 제가 매번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금요일 날 수업은 다른 날보다도 일단 수업 시간도 짧아요. 우리 3시간 수업이에요. 수업이 무조건 12시 59분 59초가 되면 마쳐요. 1시간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12시 59분 59초에 99.9%가 마쳐요. 마치고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이 어려워서 모른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대신 이 내용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 수업 시간에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추풍낙엽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답지를 매길 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달라요. 이 소리는 가슴을 베이는 소리입니다. 안 해봤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지에 틀리면 싹 하고 가슴이 베이는 소리. 이 소리 나면 기분이 되게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좌측에 보면, 자,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좌측에 보면 참고 법 제정 목적에 부동산 중개의 건전한 육성하고 X 돼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공부를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밑줄 거라는데 여기에 공부를 해보면 이게 중요한다는데 부동산 중개는 X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요 글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은 법조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대입시키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가보면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지도 육성하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법에는 다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밖에 없어요. 틀린 거를 알려고 하면 돼. 예로 이렇게 들어준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부동산 중개 질서에 확립하는 얘기들. 이런 말이 없어요. 비슷한 말은 있지만 이 내용에서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인이 우리를 갖다가 전문가로 인정해 주게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재정 목적에, 그 나머지는 재정 목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공부를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정확하게 외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대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용어의 정의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 용어의 정의 옆에 가보면 새파란 글씨로 29회, 30회, 33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최근 5년간 시험이 몇 번 나왔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글씨 옆에 보면 우측에 항상 새파란 글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칠판에 적는 글씨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단 10년에 10번 나오냐, 9번 나오냐, 6번 나오느냐 문제. 근데 거의 대부분은 무조건 10년에 6번은 나와. 그러면 매번 6번은 나오는 거 아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 내용 중에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쯤은 교수님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지 좀 찍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돼요. 다른 과목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시험 문제.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60%가 넘는 조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조문 하나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3번, 4번 나오는 건 특수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6번, 7번, 8번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용어는 우리가 앞으로 책을 넘기면 이 단어가 없이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조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아라비아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1호라고 읽고 1호는 뭐가 나오냐면 중개가 나와요.
자, 2호에 가니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자, 3호에 가니까 중개업이 나와요. 자, 4호에 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5호에 가니까 소속공인중개사예요. 6호에 가니까 중개보조원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요 용어의 정의에 뒤에 있는 내용은 다는 모르더라도 요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용어가 6개가 나와요. 자, 책에 있는 순서만 조금만 달라요. 중개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중개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요. 네 번째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요 단어와 아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어들로서 거의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림은 거의 이 그림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요 그리는 게 꼭 집처럼 그렸어요. 그죠? 제가 워낙 그림을 못 보니까 이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범위가 넓어져요. 자, 여기 집이라고,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상가도 마찬가지고 임야도 마찬가지고 전답 가수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 중간에서 사고 파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요쪽에 있는 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을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래.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 있는 요 단어예요. 그러면 요분은 혼자 근무를 해도 되는데 자기가 밑에 직원을 둬도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고, 여긴 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요게 글자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자기가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중개보조원.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긴 요 공인중개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원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자격증만 취득하면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 근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를 만들면 뭐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는 차리지 않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농담으로 학원에 왜 오셨어요?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요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자격증 따서 나중에 사무소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요 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나는 중개보조원 되려고 학원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해도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거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중개와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뭐는 그냥 내용을 빼고 중개에다가 업자만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에요. 그럼 업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돼. 그러면 중개가 뭐냐는 거야. 그러면 중개는 야들 둘이 사이에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게 중개예요.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게 중개예요.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자, 그런데 우린 여기 있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고 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연필 사고 파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옷을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중개 대상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자, 요 중개 대상물로 우리가 먼저 살짝 한번 보기 위해서 36쪽을 한번 갔다 올게요. 36쪽.
자, 36쪽에 가보니까 제일 위에 가니까 법 제3조. 아까 우리 재정 목적이 법 1호였고 1조였고 여기 있는 용어의 정의가 2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중개 대상물이 제3조예요. 자, 그래서 그 법 3조를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토지.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요, 정착물. 제3호에 가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 때는 요 두 개에다가 세 번째는 위임해놨잖아요.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위임해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그래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가보니까 거기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중개 대상물을 갖다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계속 쓰면 이것만 쓰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죠? 그래서 이 글자를 합친 말이 중개 대상물이고 이 전체를 형상한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앞으로 뭐라 한다고? 중개 대상물. 그러면 중개 대상물 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요,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런 거를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25쪽으로 왔습니다. 25쪽. 자, 25쪽부터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24쪽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와 25쪽에 위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용어를 설명을 해놓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서예요. 이게 기본서예요. 기본서란 것은 법에 있는 조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 조문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주는 게 기본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니까 뭐가 나오면 중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중개입니다. 자, 1번 중개를 공부하는데 자, 여긴 요 중개는 먼저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씩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에 대한 중개 대상물이 있어. 자, 아까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 요거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요 그림을 봐봐요. 거래 당사는 파는 사람이면 사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이면 임차하는 사람. 이게 거래 당사자예요. 그렇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사고 파는 게 매매. 교환은 바꾸는 거. 그다음에 임대차는 빌려주고 빌리는 거. 그 밖의 권리요.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중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하는 사람.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이 중개에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라는 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안 되니까 이걸 넓히기 위해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그 밖의 권리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그 밖의 권리가 뭔지를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을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외우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처음 들으면 이걸 어떻게 외워 하지만 금방 외워져요. 요 그림을 연상하는 거예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밖의 권리.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죠? 나는 뼈대 있는 집안에 몇 대 종부로서 수업 시간에 입 꽉 다물고 그냥 보기만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려워진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알고 가야 돼. 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민법 공부해야 되고 개론 공부해야 되고 공법 공부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서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뭐가 들어가요?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득, 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득, 실은 득은 얻는 거고 실은 잃는 거고 변경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이 아파트를 팔면 여기 있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을 것이고 돈을 얻고 야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돈을 야한테 준단 말이야. 이게 득실 변경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득실 변경을 말하면 알선하는 거야. 자, 이게 알선한다는 얘기는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자, 알선은 뭐라고? 도와주는. 이걸 중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당장은 외울 수가 없어요. 당장은 외울 수가 없지만 그림이 형상이 어느 정도만 떠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야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밖의 권리의 득, 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뭐라고? 중개.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그 밖의 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그 밖의 권리가 없으면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가면서 범위가 넓어지는데, 자, 제가 이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단어를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 단어를 다 알아요. 근데 정말로 2023년도 1월 2일 날 학원에 처음 나오신 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적는 이 단어가 어려워요. 다른 과목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이란 단어도 들어가요. 지역권이란 단어도 들어가요. 이게 전세권이란 단어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 있는 요걸 갖다가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요걸 갖다가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른 과목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야가 이게 물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중에서 여기는 요 질권이란 친구는 누구하고 노느냐면 동산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에는 동산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중개의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짝 얘기를 하고 그 밖의 권리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중개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 교재에 어디에 어떤 글자가 어떻게 설명된지를 살짝 한번 볼게요. 자, 25쪽에 가니까 양갈로 1번에 가니까 25쪽에 양갈로 1번에 가니까 법 제3조에 따른 뭐라고? 중개 대상. 그 읽어보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와 정착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가도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토지에 대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이게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집에 가서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는 이거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절로 조금 있으면 알아진다라는 거. 자, 그 밑에 양갈로 3번에 가니까 뭐라요? 알선. 자, 알선에서는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이 넘어갈게요. 자, 책이 넘어가 보면 여기에 있는 26쪽의 얘기와 27쪽의 얘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넘어갈게요. 자, 살짝 넘어가서 28쪽으로 왔습니다. 28쪽. 자, 28쪽에 4번 밑으로 쭉 내려오면 4번이 내려와요. 자, 4번에 가보면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그럼 요건 뭐냐? 이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면 중개에 포함이 되고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요렇게만 공부해서 이게 다 풀리는 건데 여기 책에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고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양갈로 1번의 중개 대상인 권리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의 권리를 말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뭐예요? 소유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아파트를 팔면 뭐를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당연하게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자,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은 요거 집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매 교환 임대차 할 때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 대상 권리에 당연하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뭐가 보여? 용익물권. 자, 그럼 용익물권은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이 뭐예요? 용익물권. 그럼 거기 용익물권에 가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 및 이전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서 중개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담보 물건으로서의 저당권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요 저당권이죠. 자, 저당권이 앞에 뭐예요? 담보 물건. 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도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니까 중개 대상 권리에 어떻게 해요?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6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6번에 가니까 유치권은 뭐라고 하면 되세요? 이전. 자, 이전. 그 다음에 8번에 뭡니까? 자, 그 7번은 넘어가고 8번에 가니까 뭐가 나요? 법정 지상권에 이전하고 돼서. 그럼 요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려요. 여기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법정 지상권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교수님이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유치권이에요. 여기에 있는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은 그 밖의 권리에서 이게 나누어져요. 이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립되어 있는 걸 이전하는 거는 중개 대상 권리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6번에 가보니까 뭐 6번과 8번의 순서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6번과 8번에 가니까 법정지상권의 이전과 유치권의 이전은 되어 있지만 이게 성립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과정,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밑에 내려와서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로 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동산질권. 여기 칠판 잠깐 봐요. 자,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렇죠? 아예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 앉아 있으면 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유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가보면 동그라미 3번에 유치권에 뭐가 나와요? 성립.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니까 뭐가 나요? 법정 지상권에 뭐라고 돼서 성립. 그러니까 요거. 자, 우리가 중개 대상 권리에 된다의 두 개, 안 된다의 두 개가 요걸로 구별이 되잖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과정,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중개 대상 권리에 포함이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표현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묘예요. 묘. 묘는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묘는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변동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중에서 우리 상속 하나만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A씨가 계시는데 A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여기 A씨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B와 C와 아들과 딸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 이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요분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이 아들한테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B와 C한테 상속하는 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요. 내가 상속받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중개보수가 법정 보수가 0.9%인데 0.1%만 줘.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법률의 규정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봐요.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걸 말하는데 그 밖의 권리는 요런 것들인데 야는 안 되더라. 근데 여기 있는 요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 여기 있는 유치권은 요 법정 지상권, 유치권은 성립되는 과정은 안 되고 이전되는 거는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진짜로 중요한 마지막 단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 조문을 봤단 말이에요. 법 조문을 봤는데 그러면 중개는 요 관로 안에 중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중개는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중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중개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는 중개업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중개업이 나와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30쪽 새파란 네모 2번 중개업.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봐요. 자, 양갈로 1번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밑으로 내려봐요. 양갈로 2번에 뭐가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우측 갈게요. 양갈로 3번에 중개를 뭐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걸. 이렇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나누어서 써놓은 게 기본서라고. 그런데 여기에 31쪽에 양갈로 3번에 업을 보겠습니다.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 끝에 가보면 해석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돼 있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의 의뢰가 별 거냐? 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매도인 쪽이에요. 이쪽에 매도인이에요. 여기 있는 요 도와주는 사람한테 집 하나 파는 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알선하는 사람한테 와서 저 집 하나 사게요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의 의뢰. 간단한 얘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돈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요 중개가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거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여 알선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금방 봤단 말이에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모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요게 갖추어지면 요건 뭐가 되면 요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반대 상황, 대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없으면 집을 사거나 팔아주거나 이게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의 예외가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만 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경우는 아직 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죠? 야는 받았고 야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으니까 야는 중개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비되는 것은 특정인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 A와 B 사이에 B와 C 사이의 관계가 불특정 다수이냐 특정이냐 이건 시험 문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시험에 묻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적 반복적에 대비되는 단어가 단 1회란 단어가 나오거나 우연한 기회란 단어가 나온다면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에 반대는 비영리니까 이거는 또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회성이나 우연한 기회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개업이다 아니다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을 받을 것을 약속했느냐 요구했냐 받았냐에 따라서 중개업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뒤통수에 뭔가가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서 또 부탁을 드리는 거야.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학원에 오시기 이전에 바깥에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상식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수님 설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머리는 멍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쉬운 말로 여긴 요 하얀 글자만 나오면 뭐다고? 중개업. 하얀 글자만 나오면 중개업. 만약에 글자에 노란 글자가 눈에 보이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개냐? 중개업에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구별을 하느냐면 자, 책을 한 장을 넘겨볼게요. 32쪽으로 갈게요. 32쪽. 자, 32쪽. 자, 구별의 실익. 양갈로 1번 중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실익은 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무등록인 자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아직 우리가 오늘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런지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만 된다. 그랬든 말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하니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개업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요 무등록이에요. 일반인이 하면 이 무등록이에요. 이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어쩌다가 한번 건물 전세 계약하고 중개를 해줬어요. 중개업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곧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할 거니까 일반인 이걸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뭐를 갖고 구별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을 약속만 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경우는 돈 안 받은 거. 계속적 반복적에 대비되는 건 일회성 우연한 기회. 이걸 구별하는 실익은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책이 한 장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앞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박스 밑에 두 번째 박스 밑에 큰 2번 중개업에 해당 여부. 자, 31쪽의 밑에 큰 2번의 중개업에 해당 여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중개업에 어떻게 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긴 요 글자만 갖고 보면 돼. 여기 그러니까 일회성이나 우연한 기회는 계속석 반복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야는 노란 글자니까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요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판례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위에 판례를 갑니다. 자, 여기 바로 위에 판례.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즉, 자, 여기에서 사회 통념 네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중개업으로 안 했어요. 그냥 중개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위에 서술을 해놓은 여러 단을 종합적으로 따라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1이라고 적으면 마음속으로 이걸 질문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두 번 하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가서 질문하고 싶었어. 그죠? 그런 건 질문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가 판사가 아닌데 두 번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쭉 서술을 해놓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데, 자,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가보면 네 번째 줄에 가면 횟수 기간 다음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태양. 하늘에 써 있는 태양이 여기 왜 나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태양은 태양이에요. 또 집에 가서 네이버 아저씨, 네이버 아줌마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 공부하는데도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요. 태양은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판사가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갈로 안에 2번에 가보니까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뭐라고요? 볼 수 없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게 하려면 뭐라고요? 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잘 들으면 흐름을 아는데 그냥 대충 들으면 이거 모를 글자가 뭐가 있어. 우리는 많은 데서 틀리게 하지 않아요. 있다를 없다. 간단한 거야. 3자를 5자, 5자를 3자. 서명 또 오는 날을 갖다가 서명 및 날이 이렇게 하면 맨날 보는 것이다. 그죠? 근데 알아서 풀면 다 틀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중개와 중개업까지 봤는데, 자, 이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